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21번째 페이지. 휴대폰 통신사는 K든 L이든 S든 대충 아무데나 고르지만 조선통신사 얘기는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오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께서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통신사 행렬도 이런 거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름 자체는 좀 익숙한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은 익숙하고 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미지도 여러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과서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통신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사신을 보낸 거. 근데 어떻게 왜 그러면 보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문화사절단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기도 하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통신사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조선의 그 선진 문물을 일본에 보내기 위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게 백제 때 뭐 일본에 보냈던 뭐 와박사 뭐 이런 느낌들의 어떤 느낌하고 비슷한데. 네. 근데 또 반대로 일본에서 물어보면은 또 비슷하게 잘 모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야, 그때 일본이 상국이었으니까 조선에서 그 축하 사절단으로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느낌으로 또 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 통신사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성급하게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물론 이제 역사적 사건에서 평가는 늘 중요하긴 하지만 그 평가의 바탕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라서 이제 그 통신사가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고 또 더불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각각 그 시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볼 때 뭐 과소평가, 과대평가가 이렇게 좀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나타나지만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제 통신사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통신사라는 이 사절단의 뭐 성격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신사는 일단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있었던 조선에서 파견했던 사절단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냥 뭐 한두 사람이 갔다 온 것 가지고는 사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복 선생이 가서 막 항의해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확인해라. 요거는 아니죠. 네, 그건 통신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의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 조선에서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국서와 함께 정식 외교 문서죠. 더불어서 이제 예단을 보내면 그거를 받는 사람이 일본의 당시 집권자였던 쇼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이라고 부르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무로마치 막부라고 하는 곳에 쇼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도쿠가와 막부, 보통 우리가 에도 막부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 각각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일본의 쇼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총 20번을 보냈었는데요. 그런데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명칭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어요. 세종 때 이제 처음 보냈었던 그 사절단의 이름을 통신사로 부르기도 했으나 구체적으로 목적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고 사절단의 모습도 조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보통 통신사라고 부르진 않고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를 재개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1811년까지 보냈던 12번의 사절단을 보통은 통신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을 모두 갖춰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넓은 의미에서는 조선 전체의 20번을 사절단을 통신사라고 부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는 통신사인 조선 후기 그러니까 1607년부터 보냈던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1607년이면 사실 진짜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인데 그렇습니다. 임금이 보통이 아닐 텐데 또 이런 그렇죠. 게 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통신사를 보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단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쟤네들은 절대 상종하면 안 돼. 그렇겠죠. 그래서 아주 못된 나라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물어봤겠죠. 그럼 우리 일본하고 이제 외교 관계 끊는 겁니까? 영원히.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1600년 즈음에 1607년에서 한 20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대륙의 정세가 명청 교체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627년에 정묘호란, 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1, 20년 전이니까 굉장히 복잡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기 계속
이 일본도 적이고 지금 북쪽도 수상한데 대륙마저 지금 혼란스럽네요. 그렇다면은 남쪽이라도 좀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던 참에 네. 일본 쪽에서는 이제 두 가지 어떤 필요가 생겼는데요. 이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제일 곤란했던 지역이 대마도 스시마입니다. 왜죠? 일단은 대마도의 식량은 전부 조선에서 가져와요. 아, 그래요? 일본보다 조선이 가깝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가져오고요. 예. 임진왜란 때 피해가 어마어마해서 5천 명의 병력을 보냈는데 3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대마도 사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초토화된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조선하고 국교를 재개하지 않고 사사로이 무역을 했다가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의 필요성은 일단은 조선과 일본을 외교 관계를 맺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양측을 막 교섭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토요토미를 몰락시켰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볼 때는 네. 조선이랑 교섭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뭐 어떤 그 대내외적인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조선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물자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임진왜란 때 군대를 안 보냈거든요. 토요토미가 보내라 그러면 내가 보내면 내 군대가 거기 가서 그 상하게 되면 내 실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버텼어요. 그럼 면피할 수 있네. 그렇죠. 외란에 대한 책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우리 조선하고 교섭을 하자.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니까 나랑은 하자 이건가요? 이렇게 어떤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고 그리고 전 정부 진짜 못된 정부입니다. 토요토미. 토요토미. 내가 진짜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그 가문까지 없애긴 했으나 차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정부입니다. 이런 톤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조선 정부에서 그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 국교를 교섭하는데 첫 번째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외란에 대한 사과. 전 정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일본에서 뭐 일으킨 일이니까 이거 사과해라. 두 번째 임진왜란 당시에 굉장히 많은 피로인들, 그러니까 군인이 잡혀가면 포로라 그러지만 민간인이 잡혀갔기 때문에 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잡혀갔던 한 일본에서는 4, 5만 명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 이상. 민간인들이 잡혀갔습니다. 생포된 사람이 엄청 많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실과 관련된 문제로 선정능. 선정능 훼손했죠. 그렇죠. 그 선정능 훼손했던 그 범인들 색출해서 송환해야 우리가 처단할 거다. 이 세 개 문제 해결해야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하든 말든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뭐 전후 처리 과정에서 침략국에게 어떤 필요한 책임을 요구하는 건 당연해 보이는데 이런 조선이 제안한 선결 조건에 대해서 일본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본 측에서는 뭐 대체로 전향적이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별 크게 무리가 없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다 오케이인가요? 일단은 국서 문제가 좀 복잡한데 도쿠가와 정부로 볼 땐 내가 일으키지 않은 전쟁을 사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스시마에서 문서를 조작하는 것을 해결합니다. 스시마에서 문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온 문서를 도쿠가와 막부한테 보낼 때도 약간 조작을 하고요. 도쿠가와 막부에서 승인한 것처럼 조선에서 우리 사죄한다. 이 문서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 정부에서는 설핏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얘네들이 스시마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조선의 대일 교섭의 창구는 스시마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장난을 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조선도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도쿠가와 정부에서도 나중에 이걸 파악하지만 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잘 된 건가? 교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묘하게 어쨌든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마도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스시마에서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선정능 훼손. 도굴을 한 범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그런가요? 못 찾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스시마에서 그 잡범 몇 명을 이 사람들입니다 보내버립니다. 전혀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 상관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제 이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명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네들이 그 선정능 우리 임금님의 왕릉을 침범한 놈들이다. 그래서 와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알았을까요? 진범이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건 느낌으로 알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피로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피로인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국교를 교섭하기 전에 그럼 일본 측이 성의 있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더니 울산성에 있을 때 가토하고 교섭을 할 때 성공적으로 교섭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사명당
사명대사. 사명대사가? 네, 유정 스님을 그 먼저 그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네. 그래서 사신 이름도 탐적사, 적을 파악하는 사신이에요. 일단 적이네. 네. 그래서 사명대사로 볼 때는 뭐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스시마 가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쇼군을 만날 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라고 해서 당시는 이제 에도가 아니라 교토에서 도쿠가와하고 이제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피로인 문제는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역시 조선과 교섭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을 아마 사명당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많진 않지만 지금 막 이 일대에서 지금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한 1390명 정도의 조선인을 찾아냈다. 이분들을 데리고 가셔라. 돌려보내 같이 가라.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명당이 그 1390명을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 전에 100명, 200명을 보낸 적은 있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이 정도 대규모 인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당이 그 내용을 가지고 조선 정부에 보고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랑 교섭하고 교류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처음에 통신사를 보냈기 때문에 처음에 3번은 명확하게 통신사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12번 중에. 그래서 1607년, 17년, 24년에 보냈던 이 사절단은 회답 겸 쇠환사예요. 임진왜란 후 첫 3번은 네. 회답 겸 쇠환사. 그러니까 회답이라는 건 뭐냐면 저쪽에서 국서를 보냈으니까 우리가 답을 한다. 그래서 그 답을 하러 가는 사신이고 쇠환이라는 건 뭐냐면 피로인들을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사명당 이전에 그 피로인들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3번에 걸친 회답 겸 쇠환사가 데리고 왔던 조선인들이 한 2,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한 4,000명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할 수가 적죠. 아까 1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로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현장에 사신을 보냈는데 처음 보낸 게 1607년이잖아요. 1598년 전쟁 끝나고 벌써 9년입니다. 9년이 지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끌고 왔던 사람들은 노예나 종이나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숨겨버립니다. 일본인들이 그 노예로 쓰던 조선인들을 숨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사신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억지로 뛰쳐나와서 나 조선 사람이요. 나 경상도 어디서 왔어. 전라도 어디에서 왔어. 하면서 데려가 달라고 해서 그들을 그래도 1차에는 1,400명 정도를 데리고 갑니다. 10년이 거의 흘렀는데도. 근데 2차가 그로부터 다시 10년이에요. 그럼 이제 전후 한 20년 지난 거죠. 2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20년이면 그 당시 뭐 생존했던 나이의 기준으로 보거나 그다음에 20년이 지났을 때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일본 안에서 죽든 살든 살았다면 털을 잡았고 한 30살에 끌려갔으면 이미 쉬인 된 거니까. 그렇죠. 그 당시 나이로는 그러니까 의지가 상당 부분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 일본 측에서도 볼 때 지난번에 굉장히 많은 조선 사람들을 데려갔으니 이번에는 아예 숨기자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본인하고 혼인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아예 못 나오게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2차 때는 그럼 더 적었겠네요. 그렇죠. 320명 정도. 그다음에 이제 3차는 그로부터 다시 7년이었던 1624년이었으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146명 정도를 공식적으로 이제 쇠환을 해서 데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심지어는 조선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앞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일본에서 숨긴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1차 때 데려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데려오는 데는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조선이? 네, 조선에 있던 사절단들이 진짜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여기 조선 사람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찾았었거든요. 근데 데려와서 뭔가 이제 한 10년이 지났으면은 이제 뭐 정착 자금도 주고 그렇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식량 며칠치 주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에 살던 집으로? 근데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일정 부분 일본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조선인 커뮤니티에서 야 돌아가도 뭐 지원도 안 해준대. 네, 조선으로 그러니까 고향 가고 조상들 살았던 데 가는 건 좋은데 사는 것 자체는 녹록지 않겠다. 그렇겠네요.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조선 정부가 그러니까 앞에 데리고 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던 건 높이 평가를 하지만 데리고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자,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게 외란 이후 한 3차 사절단까지의 모습이고요. 4차 사절단부터는 어땠습니까? 이제 4차 사절단부터는 이른바 이제 그 쇠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통신사로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네. 4차가 이제 1636년이고 마지막 12차가 1811년. 다만 이제 마지막 12차는 본토로 가지 않고 스시마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걸로 끝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11차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쇼군, 그러니까 도쿠가와 가문에서 도쿠가와로부터 이렇게 뚝 히데타다 뭐 이렇게 이에미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쇼군이 바뀔 때 축하해주는 사절단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하해주는 사절단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네. 그럼 우리 외교 사절단 보내잖아요. 보내죠.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평가를 하면은 야 여기서 쇼군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축하하러 갔다. 이런 느낌을 일본 측에서는 야, 우리가 상국이라서 우리가 상국이라서 보낸 거였는데 아니 우리는 저쪽 실무 행정 최고 책임자가 바뀌었으니까 보내는 거고 네. 또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잘해놔야 우호가 증진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보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통신사 파견할 때 이제 구체적인 절차도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일단 일본에서 쇼군이 이제 바뀝니다. 그럼 이제 바뀌었던 내용들은 일본 내에서는 다 이제 통용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대마도에 통보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마도 도주, 그러니까 소씨라고 하는 대마도 도주는 관백승습 고경차외라고 하는 사신을 동네로 파견을 합니다. 아, 부산으로? 예, 우리나라에 지금 쇼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아 그래? 그럼 이제 조선 그 동네에서 이제 정부로 이제 조선 한양으로 다시 이제 그 소식을 알리면은 네.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뭘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 통신사를 이제부터 슬슬 준비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통신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일본 측하고 교섭합니다. 내년에 가는 게 좋겠어, 후년에 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아, 내년은 아직 이제 좀 업무가 좀 번잡스러우니까 좀 바쁘고 후년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1, 2년이 있는 그러네요. 네. 여유 있게 좀 확실하게 준비하네요.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그 사절단의 규모는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군사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주로 동네에서 합류를 하기 때문에 한양에서 보내는 건 한 200명 정도를 이제 보내게 되고요. 동네에서 이제 병사들이 한 300 더 붙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양을 떠난 이제 사절단 한 200명 정도가 충청도 경상도를 지나게 됩니다. 네. 또 지날 때마다 몇 개 고을에서는 아이고 먼 길 가시는데 고생하시죠. 저희 잔치 한번 그러면서 이제 사또들이 이제 잔치를 이제 벌여주고요. 그래서 네. 동네에 도착해서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쭉 이제 그 가서 오늘은 날씨가 어떻소 그랬더니 아 바람이 오늘은 날씨가 어떻소 그랬더니 흐려서 오늘은 날씨가 아니 어쨌든 날씨가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두 달을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 기상 상황 보느라 또 한두 달 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스시마로 가고 예. 이제 스시마에서 시모노세키로 다시 넘어가서 일본에 보면은 혼슈하고 큐슈 시코쿠 사이에 보면은 네. 세토네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네. 이 바다를 타고 쭉 오사카까지 갑니다. 오사카까지. 그러니까 해로지만 이제 육로를 거치는 해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사카부터는 육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토를 지나서 쭉 지나서 에도까지 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 대충 그 갔다 오는 기간이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엄청 길게 갔다 왔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한 두세 달 정도일 줄 알았는데. 예.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왕복 한 두세 달이 되고요. 일본에서 보내는 게 한 6개월, 7개월에서 많게는 10개월 정도. 이제 이렇게 걸리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큰 또 긴 규모의 사절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에서도 당연히 이제 통신사가 내년 후년에 갈 거다 이렇게 파견을 통보를 하면은 이제 에도 막부에서도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1년 가까이 거의 머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준비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일단은 그 통신사 일행이 한 500명 되니까 그들을 호위하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네. 이제 각 지역에서 그들을 뭐 지원해주는 뭐 음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는 팀들이 한 3000명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한 500명이면 여기서 붙는 스텝이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붙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제 그 막부는
각각의 이제 대명들한테 이제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과 별개로 백성들한테 공지를 합니다. 네. 그 백성들한테 공지를 하는 게 뭐냐면 네. 빨래 널지 마라. 지나갈 때 몇 월 정도에 지나갈 텐데 그때 빨래 널지 마라. 그다음에 혹시 망가진 집 있으면 수리하고 네. 그다음에 길 반드시 정비해라. 거의 우리 88 올림픽 유치할 때 똑같습니다. 도시 미관 정비하는 똑같은 거예요. 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로 이동 중에 이제 만약에 다리가 없으면은 예.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다리인데 통신사들도 크게 지나가잖아요. 예. 그럼 다리를 지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배 다리를 놓습니다. 그때 이제 동원됐던 배가 260척 정도. 와. 근데 배 다리를 놓기 좀 애매해. 그럼 아예 한 1,000명 정도를 데려다 물을 막습니다. 물을 막아줘요? 네, 야. 며칠 동안 지나가라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일본 아니다. 측에서도 최대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받았던 대접은 융숭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 3사 최고의 이제 관리 3명이 정사, 부사, 종사관인데 네. 이들에게 제공됐던 식사가 어마어마한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753 플러스 3즙 15채. 이게 뭐야? 753 플러스 3즙 점심상은 15채? 553 플러스 3즙 15채를 냈습니다. 53 불고기라는 건 뭔가요? 53 불고기고 아침 저녁상을 7가지 요리를 먼저 제공을 하고요. 네. 이게 일종의 7첩이네, 7첩. 7첩도 아닙니다. 이게 일종의 그냥 요리예요. 맛보는 메인만 7개. 메인 7개 한 상, 그다음에 5종류 들어간 두 번째 상 753이니까. 한 끼예요? 한 끼에. 한 끼에?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요리가 들어간 거 한 상. 요거 전체가 에피타이저입니다. 에피타이저를 또 3개로 나눴네요. 753인 거예요. 그다음에 3즙 15채는 뭐냐면 일본이 국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된장국이나 이런 게. 근데 그게 국이 3개. 그다음에 반찬이 15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디시예요. 식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몇 달을 매일매일 챙겨줬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안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일본 덴노 천황의 손님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쇼군한테 이렇게 하냐. 심지어는 당시 영주들이 보통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2집 7채를 합니다. 일본 영주들이요? 네. 더 화려한 거죠. 네, 일본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에도 갈 때 보면은 제공받는 게 2집 7채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얼마나 융숭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음식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서 음식 재료를 줬는데 그 음식 재료가 너무 많아서 통신사 일행이 한 6, 7개월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다시 현지에서 팝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양의 황금이 나왔다. 음식 차려준 걸 현지에서 팔아서 그걸 금으로 바꿨다고? 음식 재료를. 이제 처음에는 음식을 주다가 음식 재료를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당대의 이 통신사에게 들어갔던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접대를 했다 그러고 이제 조선 측에서는 봐봐 저들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잖아. 또 이렇게. 이런 거지만 사실은 그냥 일본에서 최대한 어쨌든 잘 보이고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혹시 뭐 예산 금액 기록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를 사실은 다 살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양에서 그 부산까지 내려갈 때 일단 충청도 경상도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나가는 지역의 영주들이 다 자기 비용을 내요. 영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거든요. 이거 지역민들 부담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 정부, 그다음에 이제 조선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에도 막부에 썼던 비용들을 굉장히 여러 연구자들께서 논의 끝에 그러니까 막 환산을 했어요. 이게 얼마일까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들였던 비용이 한 20만 양을 들여야 통신사를 보냈다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20만 양 정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양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체류하는 게 더 길고 그렇죠. 접대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 막부의 1년 예산이 70만 양 정도입니다. 막부의 1년 예산을 상회하네요. 1년 반치를 그 통신사에게 다 썼다고 본다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썼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당시 에도 막부로 볼 때는 야 쇼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과시한 거. 네, 과시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 당시 일본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쇄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청나라하고는 또 교류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으니까 일본으로 누군가 대규모 외교 사절단이 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이렇게
체신이 좀 명예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예전에 그 군사정부 시절에 갑자기 모르는 나라 막 대통령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아프리카에서도 유명한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저는 공감대가 없죠.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봉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가 왜 태극기를 흔들러 가야 되지? 뭐 이런 곽재익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어. 봉봉 대통령인가?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봉고 대통령.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부의 위신을 외국의 사절단이 오는 거로 채워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절단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500명이 넘으니까 생각해 보면 한양에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사절단이 각가지 자신들의 그 전통 복장을 입고 한 쭉 지나간다고 보세요. 구경거리잖아요. 엄청난 구경거리죠. 야, 몇 날 며칠에 그 지금 어디 그 시흥쯤을 지난데 그럼 시흥쯤에 사람 모일 거고 또 어디 노량진에 이제 오늘 드디어 건넌데 그러면 그게 굉장히 구경거리가 올림픽 개막식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알라딘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 외국의 사절단이 오는데 코끼리 타고 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권위와 구경거리와 이런 것들을 에도 막부에게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 정부에서도 정말 드물게 일본에서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한다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네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 가서 우리 사신들 기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쪽에서 막 귀한 선물 내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만 하면 좀 어색하고 좀 민망하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 보여줘야 돼요. 그럼요. 저쪽에 선물 주면 우리는 또 보낸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물을 챙겨줍니다. 호주에서 뭐 보내나요? 뭐 인삼 이런 인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사신들 기죽지 말라. 서로 기싸움과 약간 과시 경쟁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든 일본이든 자신의 국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 사절단들을 보내고 받았다. 둘 다 약간 무리한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비용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또 이게 또 외교라고 하는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선에서 그럼 많이 지원했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요. 요즘 약간 몹쓸 공무원분들은 별 일도 없는데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거의 통신사들이 정사, 부사, 종사관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들도 있었고 또 각지가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엄선해서 보내니까 어떻게 보면 딱 도착해서 뭐 이제 현지에서 오면은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달라고 하고 시도 쓰게 하고 요즘에 또 정세가 어떠냐 이런 것들도 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그쪽에 갔을 때 우리 쪽에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갔으니까 그쪽에 뭔가를 써서 주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약간 부담.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쪽에서도 최정예 멤버들을 화원이 됐든 학자들이 됐든 꾸며서 보낸다고 볼 수가 있는 이제 거죠. 나란일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비용이 좀 부담이 됐을 것 같고 그밖에 조선 통신사 파견 과정에서 다른 양국 간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이제 일본에서 이걸 가만히 조선 통신사를 접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약간 우리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스케일이요? 네. 그리고 가끔 보니까 조선 통신사들이 너무 잘난 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볼 때. 일본에서 볼 때? 대접을 이렇게 해주면은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에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거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한번 1711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먼저 건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 국휘 문제라 그래서 임금의 이름자를 쓰지 않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죠. 임금의 이름자가 있으면 그 이름자를 피해서 모든 문서들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당연히 임금 글자를 그래서 조선의 임금들이 한 글자만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굉장히 잘 모르는 글자를 쓰는 이유는 그 글자를 혹시 일상에 쓰다가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 문서를 다른 글자를 찾아 써야 되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국휘라 그러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걸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이걸 안 써요. 일본 쇼군은 쇼군이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그 휘라는 게 굉장히 유교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독청가강 그러면은 집가자 그냥 씁니다. 이해 왔으니까. 근데 저쪽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갖고 트집을 잡아온 거예요. 그동안은 그쪽은 안 지켰었는데 갑자기 트집을 잡았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래 그거 충분히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어. 근데 그 한양 떠나기 전에 얘기하면은 우리가 문서 다 고칠 텐데 지금 부산에 와갖고 지금 스시마에 도착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냐.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트집이었던 거죠. 약간 감정이 섞여 있다. 네, 그래서 트집이어서 나중에 이 문제를 그럼 우리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니네들이 하자는 대로 하자라고 해서 국휘를 우리 쪽 왕의 이름도 빼고 그다음에 일본 쪽
이름도 쇼군의 이름자에서도 빼기는 하지만 네네. 나중에 그래서 이 문서는 별도로 나중에 대마도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끝이 나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특집이다라는 느낌을 일단 한번 받게 되고요. 살짝 좀 금이 간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걸 보통 국휘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뭐 또 다른 문제도 있었나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복호 문제예요. 복호는 뭡니까 또?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겁니다. 조선의 왕을 조선에서 뭐라고 부르죠? 전하, 임금님. 왕. 일본에서 뭐라고 부르죠? 쇼군. 아니 우리 왕을. 일본에서 우리 왕을요? 왕. 왕. 왜냐면 왕이니까. 왕이죠. 근데 일본이 굉장히 독특한 체계잖아요. 네. 일본에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고 무로마치 에도막부 시절에 이른바 집권자로서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쇼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한자로 번역하면 그냥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정의대장군이라는 말에서 비롯됐던 말일 뿐이지만 쇼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 국왕하고 저쪽 파트너가 장군이니까 그건 좀 어색한 거예요. 좀 다른 장군이긴 한데 어쨌든 장군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말 조선초에 편의적으로 일본 국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쇼군을요? 그래서 우리 쪽 문서에 일본 국왕 쓰면 그쪽에서도 그런가 보다. 저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나 보다. 편의상. 네, 이렇게 부른다 보다 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이 통신사가 가면서 그 부분을 다시 일본 측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뭔가 다른 표현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쓰냐면 일본 대군. 우리가 얘기하는 뭐 충녕대군, 양녕대군 하는 그 대군을 쓴 거예요. 일본 쪽에서는 이거 좋다. 이 의미 좋다. 그냥 그래요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1711년에 조선을 조사했던 모양이죠. 일본에서는 세자 아래 왕의 적자를 대군이라고 한다. 조선에서는. 그렇죠. 갑자기 우리 제일 높은 양반이 일본의 세자보다 낮아진 거잖아요. 대군이 되게 근사해 보여서 좋다고 했는데 조선에서 쓰이는 용례를 보니까 생각보다 안 높아. 안 높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막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를 일본 국왕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던 거죠. 쇼군을. 조선 전기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로 다시 돌려달라. 그랬더니 조선에서 진작에 얘기하지. 왜 스시마까지 가서 자꾸 이거 언제든지 우리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국왕으로 불러주마. 해서 1711년에 이걸 일본 국왕으로 쇼군 이름을 바꿔서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발칵 뒤집혀요. 왜요? 또 천황을 모욕하는 건가요? 그렇죠. 천황이 있는데 일본 국왕이 도대체 뭐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군에서 국왕으로 갔다가 그래서 예전에 이름을 다시 찾아간 거를 복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후에도 다시 일본 대군으로 바뀝니다. 바뀌긴 하는데 역시 외교는 형식과 절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1711년에 잠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재료를 제공해라. 이런 걸로 바뀌었던 게 이때 한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양국 간의 외교 행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만 양국이 조선통신사를 12차례 보냈다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약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으로 볼 때는 500명에 이르는 사절단, 물론 육교에서도 사절단이 오긴 했으나 그 규모는 비할 바가 못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창구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에서 쇼군의 권위, 특히 쇼군과 쇼군이 바뀌었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외국 사절은 조선통신사 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과가 높아서 1, 2년 전에 이미 확보가 되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많지 않았던 시절에 이거는 굉장한 구경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조선통신사가 도착하기 석 달 전에 이미 이번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팜플렛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통신사의 정사의 특징. 이번에 오신다는 분이 조업인데 이분은 고구마에 관심 많습니다. 그게 뭐야? 11차 우리 고구마 배웠었죠. 11차 통신사의 정사가 조엄 선생이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사절단에 특히 뭐가 볼만하다. 뭐 약간 기마술 막 이런 걸 보여줍니다. 막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어디서 이제 그 팜플렛이 제작이 되냐면 오사카, 교토, 에도에서 이제 각각 출판사들이 만들어져요. 이게 석 달 전에 이미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사가 우리나라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로. 그러면 거기 정사 부분을 아예 공백으로 블랭크로 줍니다. 왜냐하면은 대마도로 와야 그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그거를 목판으로 찍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저쪽 지금 교토나 지금
오사카에서 파는 거는 네. 지금 막부에 공인이 되지 않은 네. 비공식 팜플렛이다. 아, 서로 우리 것만 라이센스가 경쟁하는구나. 있다. 예. 그거 확인해봐라. 예. 이 브로셔만 라이센스가 있고 상권이 3원, 하권이 3원이니까 이거를 같이 보셔야 이 퍼레이드를 온전하게 즐길 수 있다. 야.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엄청 높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귀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네. 조선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난 1607년부터 어떤 1811년까지 200년 동안 통신사를 보내는 동안 적어도 일본하고 군사적인 충돌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속 가서 몇 달 동안 있는데 외교 사절단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문화 교류하는 상황에서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갖기는 어려운 그렇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재정이 허락하는 한 국내 정치가 허락하는 한 이거를 계속 보냄으로써 또 조선 정부로 볼 때는 일본에 대한 정세를 파악하고 그렇죠. 동향을 좀 그렇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통신사는 계속해서 조선은 조선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필요해서 이제 이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팜플렛 제작은 너무 재밌네요. 되게 약간 그래서 요새 해외 그 유명 가수들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할 때 라인업 약간 네. 라인업 보고 기대하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팜플렛 문화 그 인쇄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제 그 팜플렛을 사서 그냥 서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서 읽는다를 일본말로 하면 요미우리가 돼요. 요미우리. 신문의 원조가 그 에도 시대의 팜플렛 막 소식지 요런 것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죠.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상업적인 그 출판을 보고 한국에서는 약간 또 충격을 받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으로 통신사는 뭐 어떤 식으로 결국엔 중단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의의를 가진다고 보는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도 막부가 그럭저럭 안정된 체제,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몇백 년 동안 안정된 체제를 가지만 19세기에 들어들면, 그러니까 1800년대에 들어들면 이제 결국 재정적인 문제나 지방의 영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조선 역시 1811년. 1811년? 무슨 사건이 있었죠? 1811년? 홍경래의 난. 아, 홍경래의 난. 못 살겠다 홍경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비용을 들여서 사절단을 보내는 것들이 조선으로서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사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통신사는 필요하지만 일본과 조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때부터 한 5, 60년 동안 이제 두 나라 사이의 공식 교류는 멈추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시 교류가 이어지는 게 이제 이른바 이때부터는 폭력을 동반한, 즉 운요 사건을 기반으로 했던 1876년 강화도 조약이고요. 이때부터는 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굉장히 뭔가 대결적이었던,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그 공세를 해서 침략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사라지고 나서 몇십 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들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추후 논의를 해봐야겠으나 그 통신사가 있던 시절과 그렇지 않은 시절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진행된 조선 통신사 파견, 그 구체적인 내막과 또 의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